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혜정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까지 사실은 주로 대학교 학생들의 공부법 혹은 학습법 혹은 교수법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여전히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갈까? 또 대학 가서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큰 그림, 큰 방향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던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첫 직장이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였어요.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님들의 티칭을 서포트하고 학생들의 러닝을 서포트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있다가 보니 서울대학교 정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면 거의 공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신인 애들조차도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저는 특히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있다 보니까 한 학과의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물론 얘기를 듣지만 전 학과에 있는 학생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제가 공부가 뭐 학점 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거면 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학생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름 공부를 하면 한 가닥씩 했는데 서울대학교 와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는 학생들의 공부법을 분석해서 그거를 다른 전체 학생들한테 공유를 해주면 좋겠구나. 그런 아주 그 순수한 생각에서 이제 그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A라는 학점이라는 게 이제 꿈의 학점일 거 아니에요. A+.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들 중에서 전 과목을 주로 A 이상을 받으면 4.0이라는 4.3 만점에 4.0 이상이 돼요. 그거를 어쩌다가 또 한 번 받은 경우는 운일 수도 있으니까 2학기 연속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1학년과 4학년은 조금 맥락이 다를 수 있으니까 대학의 학습법이 정착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전부 다 추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체 이제 한 학년에 보통 3,000명 정도씩 입학을 하는데 전체 2학년, 3학년 다 합치면 6,000명이잖아요. 그 전체 중에서 150명이 그런 학생이었어요. 4.0이 넘는 학생들, 2학기 연속. 그런 학생들한테 전부 다 그 연락을 취해서 너의 공부법을 다른 학우들과 공유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46명이 기꺼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46명을 전부 다 깊이 있게 몇 시간씩 혹은 며칠씩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공부법을 추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부법이 어차피 서울대에서 애들은 다 공부 잘해야 하는 애들인데 그 서울대학교 전체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인지 아니면 서울대 중에서도 얘네들만의 특징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46명의 인터뷰 결과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100 몇십 개의 문항으로 만들어서 서울대학교 전체한테 조사를 했어요. 양적인 조사를. 그랬더니 1213명이 응답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응답을 하게 한 방법은 그런 거 뭐 경품, USB 이런 거를 걸어야지만 설문에 응답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 문항수가 100개가 넘었고 너무 많았고 또 정확한 솔직한 뭐 이렇게 다 이게 한 번호에 딱 쓰고 이런 거가 아닌 정확한 점수 응답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경품은 안 걸고요. 그냥 너가 여기에 한 문항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면 전체 학생들 중에서 너의 위치가 어디인지의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3일 만에 1213명이 답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네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 자기의 공부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뚜렷하게 학점 요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학점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문을 썼고 책을 썼고 그랬더니 이제 많은 방송국에서 방송으로 다뤄줬고 그리고 그 많은 방송국들에서 KBS건 ABS건 전부 다 연구를 보고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거는 검증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달리 제 연구했던 대상이 아닌 다른 학생들을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연락을 해서 취해서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작업을 방송에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는 동일했어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다시 인터뷰를 했던 장면들인데요.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두드러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들을 몇 가지만 보면요. 이래요. 노트 필기가 너무나 결정적인 학점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노트 필기도 요약을 하지 않고요. 키워드만 적지 않고 말을 문장의 형태로 농담까지 다 받아 적는 것. 그것이 학점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적어야 되고 요점 정리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 공부법 같은 걸 보면 노트를 도식화하거나 구조화하거나 요약 정리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노트 필기법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구진이 저희가 7명이었는데 7명이 아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사하듯이 쓰는 노트 필기법이 학점 요인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이것이 학점에 따라서 뚜렷하게 차이가 보인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처음에는 도식적으로 했었는데 그럴 때는 학점이 낮다가 말을 문장의 형태로 다 바꾸는 식으로 필기를 바꾸니까 학점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한 학생들의 사례들이 있었어요. 인터뷰이들 중에 87%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말을 다 적는다는 거. 또 하나 특이했던 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필기를 어떻게 하니? 예습을 하니? 이렇게 묻지 않았거든요. 그냥 너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해봐. 이거였거든요. 근데 묻지 않았는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얘기를 한 대답 중에 하나가 예습은 필요가 없어요.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습은 하지 않아도 그들이 학점을 잘 받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80%가 예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나머지 20%들도 그냥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럴 때만 팀하고 할 때만 자기가 그냥 준비를 해서 가지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는 예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을 했었습니다. 자, 모든 수업을 다 받아줬고 선생님 말씀을 그 다음에 예습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수업 어떤 수업일까요? 학생들이 수업에 준비 없이 들어와도 되는 수업. 복습은 하더라도 예습을 그러니까 복습을 하기만 하면 예습은 안 해도 학점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수업. 그런 종류의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교수님 생각과 달라. 근데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네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너는 이거를 시험이나 과제에 쓰니 안 쓰니? 46명 인터뷰 중에 41명이 안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혹시 선생님과 다른 의견을 쓰면 A+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쓰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게 아니라 교수님과 제 생각이 다르다면 제 생각이 틀렸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심지어 교수님도 누구도 네 생각이 교수님과 다르면 네 생각이 틀렸을 거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지레 그렇게 먼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 같고 더 옳은 것 같고 더 맞는 것 같아도 교수님과 다르면 내 생각이 틀렸겠지. 그런 생각을 서울대학교의 최고 학점 학생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수용적 사고력, receptive thinking ability,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 지식을 교수님의 생각, 교수님의 강의,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수용을 해서 내가 이해를 해서 내가 기억을 해서 시험 볼 때 토해내는 거 그대로. 그런 종류의 학습을 수용적 학습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수님의 생각 혹은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보고 바꿔 생각해보고 거꾸로 생각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이런 거를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내 거에 새로운 생각을 더 얹어서 나가서 디벨롭 시키는 거, 이런 걸 창의적 사고 능력이라고 해요. 자,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전체 학생들한테 너가 수용적인 사고력이 더 높니? 비판적인 사고력이 더 높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용적 사고력이 더 높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창의적 사고력이 더 높니? 수용적 사고력이 더 높니? 이렇게 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용적 사고력이 더 높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학점이 높을수록 수용적 사고력이 높다고 한 대답이 높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할 때 니네 주변에는 반짝반짝하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이 있는 애들이 없니? 이렇게 물어봐요. 있대요. 근데 그런 애들은 학점이 낮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게 서울대학교만의 특징인가 아니면은 좀 공부 좀 잘한다고 하는 세계의 다른 대학들도 이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애나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대학교라는 데를 찾아가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 학교 학생들한테도 전체 다 똑같이 비슷한 1000명가량의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수용적 사고력이 더 높니? 비판적 사고력이 더 높니? 근데 보시다시피 수용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애들이 비슷비슷해요. 창의적 사고력도 큰 차이가 없어요. 서울대만큼의 차이는 없죠. 근데 이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거는 창의적 사고를 하려면 사실 다르게 보는 비판적 사고력이 같이 먼저 이렇게 진행이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거는 교육 전반의 연구들을 보면 길러진다예요. 훈련에 의해서. 근육을 기르듯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박지성이 공 차는 거를 3000번을 본다고 해서 보기만 해서는 우리는 박지성처럼 공을 찰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서 공을 차봐야 돼요. 근데 박지성이 공 차는 거를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 계속 공을 차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계속 동네 축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박지성이 공 차는 걸 보고 그게 수용적인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해봐야 돼요. 꺼내는 거, 자기 속에서 꺼내는 거, 그게 비판적, 창의적 학습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자기가 공을 잘 찰 수 있어요. 근데 박지성이 공 차는 것만 3000번을 보고 생전 한 번도 안 차보면 절대로 박지성처럼 공을 잘 찰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그런 지식, 학문 이런 분야도 지식을 수용을 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 내 머릿속에서의 생각하는 근육을 길러내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비판적인 창의적인 사고력인데요. 그거를 길러주는 기회가 없으면 수용을 백날 해도 저절로 언젠가 길러지지는 않아요. 그냥 근육 같은 거거든요. 근데 미시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학할 때서부터도 이제 그
비판적인 사고력이 높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서울대보다 훨씬 더 많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년이 지나면서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빨간색이 이제 그 수용적인 학생보다 비판적인 학생이 늘어나는 거고요. 파란색이 비판적인 학생, 그러니까 수용적인 학생이 높았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4년의 교육과정을 지나면서 미시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용적 학습자들은 줄이고 비판적 학습자들은 늘려서 졸업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는 전혀 그렇지 않고 통계 범위에서는 그냥 4년 내내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미시간 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하고의 또 다른 이렇게 비교 연구를 보면요. 빨간색 그래프가 미시간 대학교고 파란색이 서울대학교예요. 근데 원래 이제 서울대가 좀 파란색이 되게 낮게 응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래 이제 전 세계인들 중에서 특히 아시안들 중에 한국 사람이 좋아도 좋다는 거를 5점 만점에 5로 표현 안 하고 4로 표현하는 경향이 가장 크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수 자체가 낮아요. 응답 경향이. 그래서 점수 자체가 낮으니까 이거를 낮으니까 뭐 미시간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응답 경향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빨간색이 다 위에 가서 있고 파란색이 밑에 있잖아요. 서울대하고 미시간대하고 대부분 응답 차이가 저렇게 나는 걸 보여요. 근데 한 가지만 이상해요.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 저것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엉겨 붙었어요. 사실은 빨간색의 위치로 보면 미시간대 위치는 다 비슷비슷한데요. 저것만 서울대가 갑자기 밑에서 확 위로 올라간 것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저 요인이 뭐냐 하면요. 이 문항이에요. 저게 뚜렷하게 서울대에서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미시간대에서는 전혀 학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 강의하시는 모든 내용을 필기한다. 그 다음에 그걸 1차 필기, 초벌 필기하고 그 다음에 2차 필기 또 한다. 수업 시간에 모든 내용을 최대한 소화하려고 한다. 심지어 재미없는 수업에도 고도의 집중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는다. 앞자리에 앉느냐 안 앉느냐가 학점에 따라서 달라요. 미시간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앞자리에 앉아야지만 잘 들리잖아요. 거의 녹음을 요새는 많이 하더라고요. 녹음을 해도 소리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receptive learning, 그 수용적인 학습에 최적화된 전략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꺼내는 종류의 수업이라면 수업 시간에 어디에 앉느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꼭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녹음해야 되는 혹은 전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하고 많이 이렇게 디스커션을 많이 하다 보면 초벌 필기, 2차 필기가 그렇게 학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 형식이 다른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평가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수업 전략만 보면 이게 서울대에서는 결정적으로 학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고 미시간대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평가 기준이 다르고 수업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생들은 평가되는 기준에 의해서 공부를 합니다. 빨간색이 평가 기준은 다 빨가려고 하고요. 파란색이 평가 기준이면 다 파라려고 노력해요. 특히 우수한 학점을 받는 학생들은 그쪽을 향해서 굉장히 평가되는 기준에 민감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A+를 주고 있는가?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라는 것은 서울대에서 어떻게 A+를 받는지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받는 줄 알았더니 저런 아이들이 받고 있더라.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A+를 주고 있으며 어떤 능력을 기르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좀 돌아보자라는 비판적인 책입니다. 재미없는 수업에도 고도의 집중을 유지한다. 이거를 수업이 재미가 없으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모범생이 많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재미가 없으면 그 책임이 다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렇지 내가 집에서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갖고 오면 저 선생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시간대 학생들은 저 선생님이 재미없는 건 저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고 내가 문제가 아닌 그런 걸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재미없는 거에 책임이 미시간대는 훨씬 더 교수 쪽에, 우리 학생들은 훨씬 더 그냥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혹은 그렇게 이제까지 저렇게 교과서나 교수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발전 이렇게 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에는요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누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게 궁금해요. 뉴턴처럼. 우리는 과연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게 궁금하게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궁금해하는 거를 가르치려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과가 왜 떨어졌는지 그게 만유인력 법칙이라면 그 만유인력 법칙을 뉴턴이 발견을 했어도 그 결과를 주로 우리는 가르쳐요. 근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게 궁금해하는 거를 그렇게 키우지 않고요. 궁금해해서 그것을 만유인력의 법칙까지 발견해내는 그 thinking 프로세스를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거보다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그 결과를 주로 외우죠. 지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게 궁금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발견이 된 이런 종류의 지식을 생성적인 지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은 수많은 다른 지식을 생성해내요. 그렇게 해서 이 생성적 지식이 하나 나오면 보통 이걸로 사람들은 노벨상을 타요. 이런 종류의 지식이 있고요. 누구는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펀더멘탈한 그런 법칙으로 롤러코스터를 만들어요. 그게 응용적 지식이에요. 자,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응용적 지식으로, 생성적 지식에서 응용적 지식으로 왔죠. 이 응용적 지식의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여기까지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이 필요해요. 근데 누군가는 롤러코스터를 누가 개발을 해놓잖아요. 한 번?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갖다가 대량 생산을 해요. 그 대량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종류의 지식은 제조적 지식이에요. 제조업을 하는 거예요. 이 제조적 지식에서 주로 요구되는 거는 분량이 없어야 되고 에라 이런 거 없어야 되잖아요. 오차가 없어야 돼요. 똑같이 그냥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해야지만 똑같은 제품이 나오잖아요. 이런 제조적 지식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 발전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생성적 지식이나 응용적 지식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주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응용적 지식을 대량 생산을 해서 제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 없이 똑같이 주어진 내용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대량 생산으로 제작하는 종류의 경제 구조, 경제 산업 구조에서는 이런 지식을 가진 종류의 인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산업이 이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다 이제 제조업이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조선도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많은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를 잇게 한 많은 제조업들이 더 이상 이제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제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동을 하고 새로운 종류의 지식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재들은 제조적 지식에 적합한 인재들이 배출이 돼요. 그리고 사회는 이 인재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배출되는 인재의 종류와 제공되는 사회의 산업이 미스매치가 계속 일어나서 청년 실업률이 계속 높아져요. 누군가는 이런 대량 생산된 롤러코스터를 가지고 그 중에 한 대를 사서 놀이동산에 심어서 그 놀이동산에서 그 롤러코스터의 작동법을 아는 종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종류의 사회가 있어요. 이게 매뉴얼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회예요. 자, 매뉴얼적 지식으로 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쉽게 그런 사회가 보통 우리나라의 6.25 끝나고 나서였을 거예요.
6.25 때나. 그런 사회에서는 생성적 지식이나 응용적 지식으로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 있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해낼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와도 사회의 그런 수요를 흡수할 만한 인프라나 사회적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백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회 구조에 따라서 요구되는 인재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뉴얼적 지식이 필요로 하는 사회였었다가, 그러다가 제조적 지식으로 경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는 응용적 지식과 생성적 지식 쪽으로 인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산업 구조는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인재가 아직 거기에 발맞춰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청년 실업률은 계속 치솟으면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단군 일의 역사 어느 때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놀아요. 계속 이 미스매치. 왜 이런 공부로 더 이상 안 되는지 아시겠죠? 더더군다나 알파고가 충격을 줬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전부 다 알파고의 충격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알파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 이상 이제 제조적 지식으로는 알파고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 인재로는 안 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생이 3년 반 동안 취준생이라는 타이틀로 뉴스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이제 더 이상 서울대학교 타이틀 혹은 스카이라는 타이틀, 그 다음에 경제학과는 문과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과인데, 그런 과로도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그리고 안전성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지금도 이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자녀들, 초등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대학 때쯤 더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지금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A+ 받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새 졸업생들의 이야기는요, 제가 우연히 이 책을 쓸 당시에 우연히 이제 마지막 편집 기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 방식을, 저도 처음에는 교수자라고 하면 무대에서 환상적인 PPT를 준비해서 아주 팬시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가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더 중요한 준비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의 생각을 어떻게 끌어내는지보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나는 되게 잘하는데 학생들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어느 틈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수업 방법을 확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강의 자료는 어차피 인터넷에 그냥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보고, 자, 그걸 보고 거기서 질문을 만들어 갖고 와라. 질문을 발굴해가지고 와라. 그런데 단 책 찾으면 나올 질문은 하지 말아라. 그건 니들이 책 찾아보면 되지 않냐. 서울대 시기나 왔는데 그냥 책 찾으면 딱 나오고 인터넷 찾으면 딱 나오는 그런 정보적 질문,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디스커션 거리가 아니니까. 책을 찾아도 인터넷을 뒤져도 자료를 다 뒤져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허를 찌르는 통찰적인 그런 질문을 발굴해가지고 와라가 저의 이제 미션이었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수업 하루 이틀 전날 밤 자정까지 그 질문을 2가지 정도씩을 수업 게시판에 올리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수업은 그 질문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골라서 수업 시간을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수업 방법을 바꿨거든요.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날 수강 신청 반 정도 취소했어요. 네. 학생들도 힘들어해요. 그냥 질문을 발굴하라 그러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생각이 안 난대요. 그냥 하얘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줬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서로의 눈치를 보는 그 오글거리는 그 순간, 그 침묵의 순간, 다들 되게 오글거려 해요. 그 순간을 어떻게,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때 어떤 중국 기자가 제가 대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 나는 지금 한국 기자들한테 먼저 기회를 줬으니까 일단 한국 기자들한테 합시다. 그리고 또 다 조용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통역 대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다 조용해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금 있다 결국은 이제 중국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하고 결국은 한국 기자들은 끝내 질문을 못했어요. 그 몇백 명이 있는데도. 근데 그거를 본 다른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왜 저기서 이렇게 질문을 못했을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기자들의 하는 얘기는 나래도 저기서 질문 못했을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기 언론사에서 이렇게 준비된 질문 말고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길러졌어요, 우리는.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한테 질문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 그랬더니 저게 깜깜한 거예요. 저런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수강 신청을 일단 취소를 대거하고 남은 사람들도 정말 이런 수업을 하고 싶어서 남은 게 아니라 뭐 시간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들으면 졸업을 못해서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을 그런 방식으로 바꿨는데 저는 허를 찌르는 질문, 나를 감동시키는 질문, 정말 문제를 발굴해가지고 오는 질문, 그런 질문을 하면 A+를 주겠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랬더니 승부욕이 강한 남학생들은 막 밤을 새워서 질문을 찾는 거예요. 이게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하더래요. 왜냐하면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그거를 책이든 인터넷이든 다 뒤져서 답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그걸 찾고,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다 공개적으로 올리니까 다른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올렸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다 일일이 답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다 그러면 그냥 딱 한마디 excellent 느낌표. 그 다음에 정말 좀 그래도 노력이 가상한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제 good 아니면 okay 이렇게만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디스커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졸업을 하고서 몇 년 뒤에 만났는데 이 새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그 오케이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좀 받는 걸 보고 나는 언제 한번 오케이라도 막 굿이나 엑설런트까지 바라지도 않고 언제 한번 오케이라도 받아보나 그렇게 자기는 그게 그리웠고 부러웠고 또 서러웠대요. 그런데 끝내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과목만 서울대학교 전체 그 과목들 중에서 제 과목만 A를 못 받았대요. 다른 과목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A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성적을 깎아먹은 그런 원흉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대요. 오케이나 굿이나 엑설런트를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찾아내는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는 자기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대요. 사진을 찍듯이 기억을 한대요. 기억을 잘한다는 건 학교 성적, 학교 공부를 할 때 엄청난 이점이죠. 사진을 찍듯이 다 외운다는데, 근데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 그러고 졸업 후 몇 년 후, 4년, 5년 후 정도에 우연히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 놀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니? 막 이랬더니 서울대는 과외를 하면 다 먹고는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정식 잡은 없는 거고, 대기업이든 몇 군데든 다 이렇게 어플라이 해봤지만 잘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정도 학점을 가진 애라면 20년 전쯤이면 대기업은 그냥 걸어 들어갔어요. 누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판이 짜여진 데 들어갈 수 없으면 새로운 자기 판을 짠다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근데 제가 그러면 친구들은 어떠니? 그런 딜레마, 그런 걱정을 하는 아이들이 많니? 이렇게 물어보면 체감으로 자기는 2명 중 1명 같대요. 그렇게 직업을 제대로 못 갖는. 그런데 제가 야 근데 저희 통계 발표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와 갈 데가 없어서 학원에 취업한 경우는 다 취업된 걸로 친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통계와 실제 체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 취업과는 괴리가 있다라고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학생, 그건 이제 이 친구의 얘기고, 또 다른 학생은 굉장히 저 선생님을 이겨보고 싶어서 밤을 새워서 질문을 찾고 질문을 다듬고 질문을 발굴하고 이랬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제 과목에서만 A+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연달아서 3학기를 계속 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대학에서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새로운 아이들이 와야지 지난 학기에 썼던 농담도 좀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똑같은 애가 와서 앉아있으면 걔 때문에 다 새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걔가 4번째까지 또 수강 신청을 하길래 제발 됐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그랬던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질문을 발굴해 갖고 오는 거에 미친 듯이 몰입을 했고, 그리고 막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밤새워가지고 이제 해갖고 온 걸 막 얘기하고, 다른 친구들이 막 뭐라 하면 또 같이 막 이제 토론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이 되게 뜨거워지게끔 만든 학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 저라고 모든 것을 다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떨지. 그러면 뭐 이제 서로 학생들은 밤새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각자 다 자기가 다 찾아본 거예요. 이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다 찾아본 거라서 애들이 일단 지식이 풍부해 왔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애들끼리 이제 서로 막 토론을 하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나은 통찰, 견해, 의견, 관점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졸업 후에 한 6년, 7년 만에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정말 우연히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요즘 뭐하니? 이러니까 선생님 제가요 저기 어디 외국 회사에 다니고 있긴 하는데요, 그거는 부업이고요. 선생님 제가 요즘 굉장히 재밌는 걸 해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학생들이 새로 만든 딱지나 장난감이나 이거를 막 자랑하는 그 눈빛, 그 초롱초롱한 그 눈빛 아시죠? 그런 눈으로 저한테, 선생님 그게 있잖아요. 제 친구가요, 가방을, 핸드백, 여자 핸드백, 그런 가방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이렇게 배송 이런 거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요. 제가 배송을 조금 들여다보니까요, 물류 시스템을 좀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류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가방이 디자인이 조금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또 디자인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원단이 좀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또 원단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또 마케팅이 이러면 좋겠다. 또 마케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가 그럴 만한 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그래서요, 그 모델료를 아끼기 위해서요, 와이프한테 살 빼라고 해가지고요, 목 자르고 이렇게 가방 들고 파파라치 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래서 파워블로거예요 저, 이러면서 파워블로그로 마케팅하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 연예인 협찬을 해줬는데 그 연예인이 그걸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입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게 완전히 정착이 안 돼서 저 회사 다니는 거를 아직 완전히 그만두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곧 그만둘 거고요. 이걸로 몰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휴가 내고서 이태리 백 디자인 컨퍼런스를 가보려고 해요. 글로벌 트렌드를 익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와우. 너는 사범대 출신인데, 사범대는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크게 일탈하려 들지 않아요. 그리고 크게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스케일이 막 엄청 크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순박하고 수능적이고 모범적이고 착실하고 이런 캐릭터가 많거든요. 제가 사범대라서 잘 아는데, 근데 웬 가방?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니 어쩌다가 너는 사범대 출신이 이렇게 사고를 쳤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선생님께서 항상 다르게 보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항상 다르게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너무 강하게 훈련이 되고, 너무 이렇게 좀 그 친구 표현으로 빡세게 자기가 트레이닝을 받아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종류의 일에는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고,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다르게 하는 거, 뭔가 더 개선시키는 거, 뭔가 발전시키는 거, 뭔가 혁신시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가 계속 생각이, 그 근육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더래요. 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안 보려고 해도 또 보이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미 박지선이 공 차는 거를 보고 나서 자기가 공을 많이 차버릇을 해서 자기가 잘 차는 근육이 생기면 그냥 공 보면 차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면은 골이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근육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얘가 3학기 동안 너무나 빡세게 하면서 그거를 하드 트레이닝으로 길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다르게 보는 거. 그 친구도 얘기를 했지만 이 비즈니스가 얘가 뭐 얼마나 성공을 할지 또 실패를 할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는 느낌은, 설령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는 또 다른 무엇을 또 찾을 거고, 또 다른 재미거리를 찾을 거고, 그거에 또 다른 몰입을 할 거고. 그리고 거의 이것만 거의 A+를 받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한 공부법에 의한 그런 효과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식을 집어넣는 것만이 아니라 꺼내는 종류의 활동을 우리는 얼마나 했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힘을 우리는 얼마나 길러줬는지, 특히 그 생각하는 근육,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까지 이런 게 문제였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거가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세요? 이게 가장 나쁜 질문법이래요. 강의 끝나고 이제 종치기 전에 질문 있습니까? 이게 가장 나쁜 질문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질문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질문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당신 생각은 어떠냐라는 거를 묻거나, 그 다음에 질문을 또 다른 질문을 생성해내는 종류의 대답이 있고 막는 대답이 있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애들이 엄마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 나무야. 나무야라는 게 이제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이름. 나무야. 그러면 이제 애들의 대답은 이제 질문은 거기서 더 안 나온대요. 그게 네이밍을 하는 순간 학생들의 질문을 막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야 했을 때 나무야라는 대답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우리를 숨쉬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힘들 때 기대해서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뭐 이렇게 초록색을 봐가지고 내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냥 나무야. 그럼 이제 애들은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게 만드는 종류의 대답이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엄마들, 부모들조차도 학생들, 아이들이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종류의 답변을 많이 해오지 않았나. 이 질문은 질문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한 가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더 덧붙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러면 왜 미국 애들은 그렇게 토론을 많이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왜 질문을 하라고 해도 아무도 못하는 그런 문화가 됐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30년쯤 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 너무 쇼크를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케이블 채널이, 우리는 그때 케이블 채널이 없었어요. KBS, MBC, 그거가 다였을 때, SBS도 막 나왔을 때인가, 아무튼 채널이 많지 않았는데 미국에 갔더니 100개 넘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채널을 이렇게 낮에 쭉 이렇게 돌려보니까 거의 대부분 토크쇼예요. 나는 토크쇼가 채널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토크쇼 채널이 많지? 그런데 그렇게 토크쇼 채널이 많다는 건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연구 차원에서 미국의 동부의 한 부촌에 있는 유치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가 둘밖에 없지만 3살, 5살, 7살, 9살의 아이가 있는 것처럼 하고 가서 상담을 하고 커리큘럼 분석을 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신기한 커리큘럼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우리도 유치원에 좀 교육 쪽에 신경 쓴다는 비싼 유치원에 애를 이렇게 보내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냥 애를 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국영수도 다 있고, 뭐 이렇게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활동들도 있고. 거기도 그래요. 거기에 국어는 영어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어도 매일 한 타임, 뭐 얘네들은 1시간을 풀리 하는 게 아니라 뭐 40분 정도가 만약에 1시간이라면 그 한 타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학도 한 타임이 들어있어요. 그건 매일 해요. 우리도 그건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의 분량으로 해요. 근데 그 시간표에 보면 굉장히 특이했던 게 서클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서클 타임이 아침에 오자마자 30분, 점심 먹기 전에 30분, 집에 가기 전에 30분,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월화수목금이 매일 있어요. 어떠한 가장 중요한 주요 과목인 영어와 수학보다도 시수가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말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서클을 모아요. 이렇게 원으로 둘러앉아가지고요. 각 클래스에서 제가 갔을 그 당시의 주제가 월별 주제가 있고 주간 주제가 있고 일별 주제가 있어요. 그 월별 주제가 being me였어요. 내가 되기 뭐 이런 거고, 주간 주제는 가족에서의 나, 2번째 주제는 뭐 학교에서의 나, 3번째 주제는 뭐 교회에서의 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속한 각자의 커뮤니티에서의 나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에서의 나로 들어가면 아빠가 바라보는 나, 그 다음 날은 엄마가 바라보는 나, 그 다음에 우리 집 강아지가 바라보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월화수목금을 다른 걸로 다 짜요. 심지어 우리 집 화단에 있는 꽃이 바라보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짜서 걔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침에 30분 하고요, 점심 먹기 30분 하고요, 집에 가기 전에 30분을 해요. 굉장히 시수가 많은 거예요. 그거를 매일, 그거를 1년 내내, 그거를 성장기 내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그게 좀 부촌이라서 좀 굉장히 웰 스트럭처 아주 잘 구조화된 그런 커리큘럼을 가진 데라서 입학하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데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9.11 테러 사태 났을 때요, 2주일 내내 모든 커리큘럼 다 빼고 2주일 내내 하루 종일 서클타임만 했대요. 왜 이슬람은 이렇게 하는가? 왜 미국을 싫어하는가?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제, 계속 주제를, 신문에 나오는 모든 주제를 애들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얘가 말을 잘하는 애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또 말을 잘 못하는 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 못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얘기가 그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수잔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애고 에이미가 굉장히 말을 못하는 애면 수잔한테 에이미가 말을 할 법한 거를 묻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미네 아빠가 얘를 어떻게 보는지, 에이미네 강아지는 얘를 어떻게 보는지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수잔한테 묻는데요. 어차피 에이미는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수잔은 말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애니까 틀리든 맞든 어쨌건 자기가 뭔가를 말을 한대요. 걔네 아빠는요,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얘가, 그게 아닌데 하면서 그거를 교정하기 시작하면서 말이 나온다고 하더래요. 그렇게 한번 본물이 터지면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아무튼 어찌됐든 계속 말을 하는 훈련을 그렇게 유치원 때서부터 어렸을 때서 하니 토크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는 100몇십 개의 그런 채널 중에서 그렇게 많은 채널이 토크쇼면 과연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굉장히 일반인들도 나와서 자기의 사생활, 사적인 영역도 아니면은 어떤 사안에 대한 관점도 꼭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니어도 일반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꺼내는 거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학습 문화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